네, 이녹스 첨단 소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레인 스토미 L조에 속해 있는 웅이 아버지라고 하고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는 한 시총이 한 5,8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정략적 분석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제 블로그 쪽으로 연동을 시켜놔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블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표는 이제 한 18배, PBR은 한 1.4배 정도, 배당은 한 0.89배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OLED 소재를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지재 쪽으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봉지 구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OLED 요 소재에 이제 공기나 이제 수분이 닿는 경우에 이제 흑점이나 이제 수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감싸줘서 수분이나 산소가 이제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코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기재와 OCA 필름 등을 이제 OLED 모듈 회사에 이제 제조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경쟁사는 LG화학, 도레이 첨단 소재, 3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 회로 기판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1등이고 대부분의 기판 업체에 이제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는 두산전자, 하나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이런 경쟁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에서 두 개 회사만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도 요 원천 기술을 획득을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푼 라인업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OLED 이제 소재가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54% 정도 되고요. 회로 소재는 36%, 반도체가 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 소재 쪽으로는 18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했는데, 22년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매출의 증가나 감소 추세는 없는 설정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사업 보고서상에 이제 나타내기에 이제 OLED 소재는 민감 부분이라서 이제 21년도 1분기부터는 명기를 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나 회로 소재는 그렇게 특별히 이제 점유율이 이제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3년 1분기까지 했을 때 동사가 한 75% 정도까지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리포트 상에는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 지금 매출액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OPM도 좀 하락을 했는데, 23년 2분기, 3분기 들어서 이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OPM을 한 15% 정도대로 회복을 했고, GPM도 23년 3분기에 30% 정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판관 비율은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물러 있고요. 근데 이 원인을 보자면 이제 LCD와 OLED 이제 출하량의 감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를 보면 팩 가동률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OLED도 출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23년은 디스플레이 여파는 그렇게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전방 산업을 보려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실적 추정이 어렵고, LG 디스플레이를 좀 추정을 해보면
LG 디스플레이가 그 6분기 연속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분기에 이제 적자 폭을 조금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 원인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OLED 생산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그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믹스 현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적자 폭 축소는 그 피해 상승에 의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GPM도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완전히 좀 많이 모자라고요. 한 6조 한 4천억 정도는 되어야 이제 영업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제 부품 쪽으로도 이제 좀 이익률 비교를 해보면 그 22년 3분기부터 좀 그 하락을 했다가 근래에 이제 좀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반 산업적이 안 좋아서 그 디스플레이 업황은 이제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로 좀 넘어가면 그, 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Q의 상승입니다. 이거 아이패드의 OLED 채용이라든가 그 전장 산업의 OLED 채용 증가, 그다음 보급형 스마트폰 OLED 채용, 폴더블 폰의 출하량 회복,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한 MS 이제 마켓시어의 회복인데요. 이건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업으로 수산화 리튬에 이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이제 다각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패드가 24년 전반기에 이제 OLED를 이제 채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6년에는 맥북, 27년에는 아이맥 이 OLED를 이제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의 한 2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2배 이제 Q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6개가 들어갑니다. 현재 패널 숫자에, 아이폰 패널 숫자에. 그래서 그 Q의 확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P의 상승도 올 거라고는 하는데, 저는 좀 Q의 증가에 이제 좀 더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보면 지금 그 2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랑 아이패드가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장비는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다고 보고 한 5년여 동안은 이제 아이패드를 양산을 하는 요 소재 쪽이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OLED 이제 A1 시리즈까지 OLED가 채용되는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OLED 이제 그 폴더 부분 쪽으로 출하가 또 증가되면 OLED 출하량도 좀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량용 OLED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삼성 SDI하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점유율을 9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간으로 한 42% 성장을 한다면 Q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고객사 내 이제 점유율이 이제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인데 23년 1분기까지는 한 75% 정도로 이제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 23년 2분기부터 이제 경쟁사의 이제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동사의 이제 점유율이 낮아져서 그 실적 부진이 났다라고 이제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OLED 봉지재 부분을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사업 철수를 한다는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가 이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이제 불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리포트를 냈고요. 그래서 24년에는 MS가 다시 회복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LG화학 부분이고, LG화학의 IT 소재 사업에 이제 중국한테 일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만일에 LG화학이 이제 사업 철수가 된다 그러면 동사는 이제 과거 점유율을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QE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사업 추진인데요. 이제 동사가 그 이녹스 리튬이라는 종속 회사에서 그 수산화 리튬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3년 3분기에 크게 캐펙스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액은 6,250억을 하기로 했고 4만 톤의 이제 양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산화 리튬을 추진하는 이유는 25년부터 이제 수산화 리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25년부터 수산화 리튬 사용 비중이 탄산 리튬을 추월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25년에는 그 1,625억 원을 삼성 SDI, 그리고 SKC, 이제 26년에는 SK온, 삼성 SDI로 한 6천억 정도 매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로 따지면 그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OLED 그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LCD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OLED, F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이제 방침이 내려왔는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점유율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리스크고요. 그리고 회복 시그널을 좀 찾아보면 그 리포트 참고할 때 24년 1분기까지 이제 24년 1분기까지 매출이 하락할 거고 24년 2분기부터 매출 회복이 될 전망인데,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액의 좀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를 후행을 시켜보면 약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4분기 매출은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고요. 그러면 한국투자증권하고 좀 매출 추세가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해서 그 디스플레이 소재용하고 레깅을 시켜보면 1분기 레깅을 시켰을 때 요 부분에서 91%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OLED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좀 그 상관관계가 좀 낮았고요. 요쪽에서 많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 좀 하락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그래서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한 62%가 나오는데, 지금 요렇게 예상을 했다가 이렇게 가버려서 그 이녹스 첨단 소재도 다음 분기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시그널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해 MS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게 지수도 있지만 그 고객사 재고 자산으로 인해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신사업 성공 확률은 이제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증가될 것이나 공급 가행에 직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서 또 상관관계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투자 시점을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 적합 여부에서는 4개 정도가 적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요, 좀 요거를 또 PDF 파일을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랩지노믹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동사는요, 사업, 5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진단 용역, 그 다음에 분자 진단, 유전자 검사 서비스 용역, 연구 용역 매출 부분, 또 진단 키트 매출 부분, 투자 수익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매출액 그래프를 보시면은 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300억 원대 정도 나왔고 20년, 21년, 22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이제 매출이 2천억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00%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23년 3분기가 되면은 코로나 관련 매출이 이제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남색이 진단 키트 수출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없어졌고 주황색이 이제 PCR 검사가 포함되는 영역인데 18년, 19년도랑 크기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23년 3분기 IR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매출은 거의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노란색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0억의 해외 매출이 발생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의 분기별 그래프입니다. 이제 20년 2분기에 보면은 매출이 확 뛰었는데 이게 이제 진단 키트 매출 때문인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22년 1분기에 보면은 이제 매출이 확 뛰었죠. 이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PCR 검사 매출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회색이 이제 분자 진단, 유전자 진단 해외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매출이 뛰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동사가 그 코로나 이후의 신성장 동력으로 클리아랩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클리아랩 인수로 미국에 진출한다 이건데요. 23년 8월 17일에 이제 QDX라는 이제 클리아랩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클리아랩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전문 검사 센터 같은 건데 이제 미국에서 운영되는 건데 이 클리아 인증을 받으면은 FDA 허가가 없이 자체로 개발한 테스트를 LDT라고 하는데 랩에서 자체 개발한 테스트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그 이용하는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클리아랩의 개수는 33만 개 정도인데 이제 거의 뭐 과점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동사에서는 인수한 QDX는 100위권 정도 되는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22년 기준으로 664억 정도였고 단기 순이익이 14억이라서 이제 단기 순이익 OPM이라는 건 좀 부적절하고 단기 순 마진이 한 2% 정도 남는 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는 이제 2개의 랩을 인수할 계획이고요. 이제 두 번째 랩 인수부터는 경영권만 가져올 생각이기 때문에 100% 인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이제 이 랩지노믹스 매출에 QDX 클리아랩 인수 매출이 600억씩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제 이 클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DA 승인받은 완제품 키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이 낮은 건데 이거를 이제 동사에서 랩지노믹스에서 제작하거나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걸로 교체를 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동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체외 진단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색 영역이 이제 랩지노믹스가 그 인수한 클리아랩이 속해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개인이 와서 의뢰할 수도 있고 병원이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이제 그 랩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 병원이나 개인에게 결과를 고지하고 그 비용은 이제 사보험에서 지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 측의 말로는 우리나라보다 검사비가 한 대여섯 배는 높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당사의 계획은 이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미국 진출하는데 플랫폼의 역할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검사 수행 능력도 확대할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니너스라든가 여러 곳의 암 유전차 솔루션도 이제 공급을 하는 MOU도 맺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3년 3분기 IR에서 이제 QDX 운영 계획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QDX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영역에 저부가 가치 검사를 수행하는데 이제 뭐 인질 검사, 마이코플라즈마 검사, 뭐 매독 검사, 뭐 헤르페스 검사, 뭐 주로 이런 검사를 수행해 왔고, 이제 랩지노미스는 이제 이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암 관련 동반 진단 검사들, 이런 검사들 하고 임산부들이 하는 그 기형아 검사, 그다음에 영유아 대사질환 검사 같은 거를 이렇게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DX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 정도 남아 있는데 2% 정도 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을 다 이제 FDA 인증된 키트랑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동사 기기로 교체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검사 능력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어랩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DA가 끊임없이 클리어랩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실제로 22년 6월에 상원위원회에 이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벨리드라고 클리어를 대상으로 LDT 출시 전에 검증 및 출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FDA가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 22년 연말에 이제 법안이 추가됐는데 진단 규제 개선 조항은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23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FDA가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된다. LDT 검사가 FDA 규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DA가 클리어랩 인증 규제를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랩지노믹스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의 FDA 인증받지 않은 동사의 진단 키트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다양한 그 테스트를 도입해서 QDX의 그 확장 능력을 검사 수행 능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R 담당자에게 문의해 봤더니 IR 담당자는 이건 늘 있는 대선 관계 노이즈라고 그럼 매년 옛날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본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두 번의 시범 사업이 있었고 랩지노믹스는 구축 2차 시범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 1단계 사업을 보시면은 77.2만 명의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임상 개발한 연구자들한테 제공하자는 것이고 24년부터 28년까지 국비 6천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24년 예산 부처별 예산안을 보니까 이제 24년에는 300억 조금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구축 사업에도 참여를 했으니까 본 사업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IR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IR 담당자가 뭐 그거에 관해서는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진엔 투자 파트너스라는 거 적자 보던 회사를 이제 이번에 청산 완료했고 효과는 영업이익이 분기당 2억 정도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제노코 BS라는 것도 의료 AI 관련 회사인데 이제 청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큐어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자회사는 랩지노믹스 USA밖에 없는데 이 USA는 바로 QDX 클리어랩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구조조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제 신약 개발 중단인데요. 동사가 21년 12월에 자회사 큐어로젠을 설립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타입니다. 오타고. 그래서 이제 23년 3분기 IR에서는 이거를 비용 대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큐어로젠도 이제 그거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분자 진단 업체보다 더 밸류를 줄 수는 없다. 밸류 플러스 줄 요인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량적 분석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크게 KPX가 요구되는 사업은 아닌데 22년 1분기에 크게 이제 KPX가 이제 많이 소요된 것은 이제 판교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입주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의 구분을 보시면은 그 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아시아 뭐 유럽 여러 군데로 나가던 게 이제 없고 미국만 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이라서 이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재고자산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비용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의 조금 특이한 사항은 박사가 3명이나 줄었고 석사가 늘었지만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특이할 만한 내용인데 12개월 초과 매출 채권이 22년 2분기에 비해서 9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2개월 초과 손상 처리도 같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소폭 상승한 데 그쳤고 대손 충당금도 이제 크게 늘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IR 담당자는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코멘트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아낸 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요번에 인수한 그 미국 QDX 관련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 향 23년 4분기나 어느 때쯤 그 대선 충당금 관련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스크가 있다면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가 4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가 대주주인 루아피가 400억 가량의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 조건이 좀 특이한 게 표면 이자율이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에 대해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1년에 10억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을 만기까지 이제 예를 들면 만기까지 주식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원금의 120%를 일시 상환하는데 그게 480억이죠. 그래서 이 400억짜리 그 전환 사채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이제 5년 뒤에 이제 530억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전환가액이 7,796원인데 이제 1대1로 무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최저 저정가액은 2,773원이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 12월 22일에 진승현 대표가 이제 루아 피 파트너스의 이제 랩지노미스를 매각하면서 대주주 주식은 주당 28,000원에 인수하면서 이제 루아 파트너스는 600억을 소유했고 그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당 7,260억 원에 이제 여러 주식을 인수하면서 227억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유주가 이만큼이었는데 8월 7일 날 이제 무상증자를 단행해서 주식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400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130억을 제가 인수비용에서 한번 제외해보면은 루아 피 파트너스가 쓴 돈은 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로 나눴을 때 약 5,833원 정도가 이제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진승현 대표는 요만큼 주식을 갖고 남겨놨었는데요. 요 주식 같은 경우에 루아피 파트너스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사지 않고 이제 그냥 기간에 그 진승현 대표이사가 다른 기간에 이제 넘긴 걸로 보입니다. 5,510원에 넘겼고 이게 2배가 된 거는 1대1 무상증자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리스크로 보시면은 현재 신용 융자 물량이 이제 코스닥 신용 3위가 돼가지고 이제 9% 가까이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랩지노믹스의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은 시총 2,680억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요때 코로나로 인한 실적 성장에 이제 9,600원까지 갔었고 요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뛰었었고 요때는 이제 클리어랩 인수 기대감으로 이제 뛰었는데 이제 지금은 쭉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어 그룹을 보시겠습니다. 피어 그룹 성적은 생각보다 되게 작고 그 암 관련 그 동반 진단 검사를 하는 바이오 업체가 많았는데요. 저는 클리아랩 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피어 그룹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이토젠, 엔젠바이오, 소마젠, 마크로젠, EDGC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다 적자고 이제 랩지노믹스만 플러스 30억의 영업이익 플러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이나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진짜 클리어 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매출액은 184억밖에 안 되니까 이제 랩지노믹스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매출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시총도 랩지노믹스가 2,817억으로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동아 ST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아 ST는 금일 기준으로 5,8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은 ETC가 전문의약품이 전체 매출이 60% 차지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 바카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캠 바카스의 해외 매출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의 안정적인 연구 개발비를 위한 캐시카우로 그룹사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이제 동사의 23년 3분기 기준 IR 자료 일부고요.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그로트로핀 매출 상승이 눈에 띄고 그에 반해서 바카스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 ST의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 그룹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룹은 ST 젠바이오, 동아 ST, ST팜을 중심으로 전체 그룹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동아 ST를 기준으로 세 기업 간 관계를 간략히 보면 ST 젠바이오는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기업으로 동아 ST의 제품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ST팜은 동아 ST의 주요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확보한 매출을 기준으로 RNA 치료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장한 건 이 두 개의 그룹이고요. 그리고 동아제약도 또 전체 그룹의 히스토리를 또 간략하게 보면 동아제약으로 시작해갖고 2013년도에 동아소시오홀딩스, 동아 ST, 동아제약사 3개사로 분할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룹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동아 ST에서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밑에는 최근에 앱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갖게 된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요 각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 투자 포인트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세 개로 잡았습니다. 그로트로핀,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관련 약품이고요. 이에 의한 매출 및 이익률 상승 기대, 그리고 스텔라라 시밀러에 대한 매출 반영 기대,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부합한 파이프라인 관련 이벤트 발생 기대입니다. 그래서 NAS는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고요. 그다음 비만, 최근 핫한 거죠. 그리고 ADC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매출 분석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매출이 전체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분기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하락의 패턴이 이제 예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특이사항으로는 20년 1분기 급격한 매출 상승 이후에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모멘텀 및 이벤트 발생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보면서 느꼈는 건데,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조금 자세히 봤는데요. 우선 20년 1분기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살펴보면 사업보고서에 행정처분이 발생하기 전에 제품을 밀어낸 거죠. 밀어내면서 급격한 매출 상승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행정처분 기간 동안 급격한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없다고 앞으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연구비 항목이 동사가 특이한 게 판매관리비와 경상연구 개발비를 별도로 재무제표에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 첫 번째 차트는 별도로 표기한 판매관리비와 경상비를 모두 고려한 판관비율 및 GPM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경상연구개발비와 판관비를 보여준 차트인데요.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4분기마다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처음에 확인했던 도표로 돌아가면 4분기마다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사유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연구개발비 항목을 뜯어보면 그 연구개발비 항목이 20년 3분기 전으로 양상이 크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실제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과 회계 처리 내역을 별도로 기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비율을 17%로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 확인을 위해서 살펴보면 했던 그 위탁 요용비와 인건비가 4분기마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서 사유를 가늠하면 성과금에 의한 걸로 보여지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IR 통화를 통해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4분기 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매출 분석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캠 바카스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제품은 모두 이제 수출로 이루어지는데요. 국내에 판매되는 바카스는 동아 제약에서 담당하고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되는 정확히는 캄보디아로 캠 바카스가 수출되면서 이게 동사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 차트는 동사의 전체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방금 일부 이제 매출의 정체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더 심해야 말하면 매출 성장이 안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캠 바카스의 매출 정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 22년 4분기하고 1분기 사이에 그 바카스 매출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이제 일부 다른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있었던 거를 감안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거는 뭐 히든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찾아보면 잠시만요. 그 히든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로트로핀 성장 호르몬에 대한 매출 상승이고요. 저 보시다시피 이제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IR 자료를 통해서도 YY 58%라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여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참고로 그 회사 IR 자료 보면 캠 바카스의 매출 부진의 상세 조건을 다른 제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언급된 제품의 매출 성장도 긍정적이지만 전체 매출 볼륨으로 봤을 때 해당 그로트로핀의 성장이 바카스 매출 하락의 상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품 중에 5%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 의약품 중에 눈에 띄는 제품이 3가지 있는데요. 그 슈가논의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는 그 동사가 개발해서 슈가논 패밀리라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슈가논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 성과를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표 자료에서 슈가논은 크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슈가논은 시장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서 투자 포인트 아까 열거한 3개 중에서는 좀 제외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그 정액점 부서 이제 그래프들을 표현한 건데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6개월 이자 비중의 매출 채권은 99%를 기록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예상 회전율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좀 많이 마이너스인데 이는 아무래도 그 캐펙스나 뭐 이런 측면에서 발생한 사유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는 매출 성장 그리고 정확히 성장과 이런 것보다는 다른 투자 포인트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로트로핀,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에 의한 매출 및 이익 상승 기대입니다. 이제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국내 성장 호르몬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달리 성장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유율은 20% 정도고요. 왜 유달리 성장폭이 높아지나 사유는 그 약 성분에 뭐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소년, 뭐 유아 어린이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덜 아픈 거? 요런 부분 신경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로트로핀이 조금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좀 더 입소문 타고 더 많이 선호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매출치를 별도로 표기한 건데요. 네,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동아 ST의 이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시 또 살펴보면 성장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원래 이 제품이 뭐 기술 수출 이력도 있었는데 그 이란 업체 좀 잘렸네요. 이란 업체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 또 뭐 미국, 이란 간 좀 사이 때문에 또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충분히 다른 기술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2년에 급격하게 상승한 사유가 그 경쟁사 제품의 이제 품절 때문에 급격히 상승할 MS를 침투하게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성장 호르몬은 난인 시술에서 또 많이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요거는 이제 딴 데서 발표한 건데요.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 생산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 사항으로는 그 화이자가 최근에 이제 국내 허가받아 시판 중인 그 엔젤라라는 거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 1회로 아무래도 투여율이 적어서 좀 더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로트로핀이 좀 더 인기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2는 그 바이오시밀러, 스텔랄라 시밀러라는 게 있는데 스텔랄라는 여기 설명시 뭐 바이오 업체에서 있고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 리포트와 다른 회사 전체 시장 규모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게 뭐 IR 자료나 딴 데서 보는 거는 22년 매출 기준으로 약 23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이게 기술이 이제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러한 업체들이 경쟁자로서 좀 뛰어들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임상 결과는 당연히 좀 좋게 나와서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해 또 자세하게 보면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팔 경우에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네요. 우선 지분율, 요거 하면서 지분율이 메이지 세키아 제약이라는 걸 같이 개발했는데 이게 동아소시 홀딩스와 동아ST 2대 1대 1로 돼 있고 결국에 이게 성공했을 때 얼마만큼 매출 성장을 가질 수 있냐를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리포트 기준으로 약간씩 다른데요. 뭐 전체 시장을 뭐 해서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저희 요 제품에 대한 지분이 전체 매출이 뭐 895를 봐서 이쪽에 0.2 했을 때는 약 요 정도 연매출, 요 정도 매출 65인데 보수적으로 한 200억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동아 ST의 전문 의약품 전체 매출의 한 5% 정도를 플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건 25년, 24년에 이제 매출 발생해서 25년, 26년 더 매출은 커진다고 기대할 수 있고요. 진행 사항을 보면은 2023년 6월에 유럽 쪽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24년에 하반기 유럽 출시 목표, 즉 24년 하반기에 이제 매출에 발생하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23년 10월에 미국에도 품목 허가 신청했고 그래서 25년에 상반기에 미국 출시해서 매출을 기록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또 이쪽에 보면은 그 바이오 기업이나 뭐 제약사 보면 무형 자산을 또 얼마나 잡았나 좀 확인해 봤어요.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무형 자산을 뭐 이 정도 잡아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사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 우선 그 경쟁사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허가 진행 중인 게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이렇게 세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아무래도 품목허가 신청이 먼저 나게 되고 먼저 매출을 기록하는 이벤트가 발생되면 동사도 같이 따라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FS는 최근에 좀 문제가 발생돼서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동사가 좀 더 앞서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NSNASH라는 비알코올성 간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 바이오 이제 산업 리포트 보면은 많이 다루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보면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렇게 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동아 ST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사의 자회사로 속해 있는 뉴로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 나스닥 쪽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요 감소 효과 임상 결과는 좋다고 있지만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솔직히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스크 상으로는 요 기반이 되는 GPR119, 오글스테이 기반의 결국 단쪽의 기반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트렌드에 부합하고 기대감이란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다만 비만 치료에 대한 기대감에 있으면 또 리스크도 있는데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유로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나스닥 상패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가서 이제 나스닥 상장됐다 보니 이쪽 땡큐 리포트를 보면 그러한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그래도 계속 돈이 든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게 자회사 개념이니까는 동아에스테에서 충분히 자금은 대줄 수 있는 이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투자 포인트가 잘렸네요.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그러면 휴메딕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안 잠시만요.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휴메딕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는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로 히알루론산 기술을 활용하여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 등을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에스테틱 사업 부문과 CMO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대표 제품을 보게 되면 에스테틱 제품은 필러와 톡신, 의료기기이며, CMO 부분은 제품은 관절염 치료제, 점원제, 원료의약품,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필러와 톡신 부분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의약품과 안과용제가 30%, 관절염 치료제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필러와 리즈톡스,
관절염 치료제, 전문 의약품, CDMO, 바이오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 기타 제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내와 남미, 중국 등에 납품 중이며 2023년에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러시아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은 필러와 보톡스 상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내수 위주이지만 우측 하단 표를 보시게 되면은 필러 부분에서 수출 부분이 크게 상승 추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피부과 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됐지만 요즘은 관리 목적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의약품 대비해서 경기 침체 시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하지만 이와 다르게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필러와 기능성 화장품 등 안티에이징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러 등 안티에이징 관련 시술은 고가의 성형 시술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지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방학과 휴가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시술의 3대 영역에는 HA 필러, 즉 히알루론산 필러가 31%를 차지하고 보툴리눔 보톡스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원재료에 따라 크게 칼슘과 콜라겐 필러, PMAA 필러, 그리고 피부 속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필러로 구분됩니다. 가장 대중화된 필러는 히알루론산 기반 필러로 지속성이 길진 않으나 낮은 부작용과 이물감을 특징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필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히알루론산 필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러의 원리는 피부의 꺼진 부위를 메우거나 채워서 볼륨감을 찾아줌으로써 주름을 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교 기술인 HI 공법을 활용하여 필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40, 50대 중년을 타겟으로 하는 엘리비에와 2021년 출시한 20, 30대 타겟의 가성비 필러 리볼라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의 필러 실적은 대부분 중국향이었으나 2022년부터의 시작으로 남미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 필러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리카도인 외에 피부 재생에 특화된 PAN 원료를 추가한 메조 필러를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내 그리고 휴메딕스의 필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동사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관절염 주사제는 히알루론산 원료 기반의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며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주사가 필요했습니다. 신규 PV 기반 관절염 주사제는 국내에서는 파마 리서치에서 유일하게 생산 판매 중인 제품으로 동사 제품도 해당 제품과 의약품 동등성 평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파마 리서치의 콘주라니 매출이 견조하게 실적이 성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휴메딕스의 관절염 치료제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안과 용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특징을 가진 히알루론산은 점안제로 개발되어 수분 보호막과 안과 수술 보조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저만즉 품목은 판매도 하고 있으며 완제품 일회용 인공눈물 런칭 이후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원료인 히알루론산 초전분자 원료로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을 동사는 2021년에 식약청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 1분기 국내 시장 출시 이후 원료 의약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안과용제는 동사 제품 중에 가장 이익 기여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신약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과 PDRN을 비롯한 소재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주사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히알루론산 원료의약품과 PDRN 원료의약품 DMF 승인을 받아 원료의약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원료는 필러와 관절염 주사제, 점환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PDRN 원료는 세포와 재생 효과가 있어 재생의학, 미용 분야 등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헤파린 나트륨 국산화를 위해 연구 개발 진행 중인데 헤파린 나트륨은 혈액 응고 억제와 혈전증 예방을 위한 전문 의약품으로 연구 및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국 제약사에서 수입을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헤파린 나트륨을 원료 생산이 가능한 우리 B&B와 협력하여 2029년 9월에 식약청 허가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화장품 더마 코스메틱은 외형 치료를 위해 개발된 바르는 피부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료로 의약품 원료 수준인 히알루론산과 PDRN 그리고 알로페론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로우 코스트 하이 이펙티브니스를 추구하며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API를 이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신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를 비롯하여 피부 이식, 알츠하이머, 탈모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등 협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 진행 중인 내용으로 소재 연구 진행 중이며 아래에 보시면 제네릭으로 연구 개발을 완료하여 판매 중인 제품 품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OPM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OPM의 경우는 2023년 크게 개선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신규 공장의 감가상각비가 매년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GPM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판관비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판관비는 여전히 하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셨을 때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한 캐펙스 투자를 유지하면서 OCF와 FCF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연도별로 보아도 상승 추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제품, 상품, 기타로 나뉘게 되는데
제품 부분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 중에서도 제품 내수가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주요 매출 국내외 비중에서 필러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이 약간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내수가 여전히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품별 판매 실적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실적을 토대로 판매량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일회용 점화넥과 앰플과 바이알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색깔이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앰플과 바이알 그리고 일회용 점환제가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주간 기준이기 때문에 캐파가 차면 주말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토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별로 가동률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앰플과 바이알 그리고 일회용 점환제 부분이 높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회용 점환제의 경우는 매출과 상관관계가 86%로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고 필러 및 관절염 주사제인 PFS 역시 84%로 매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재고 자산을 보게 되면은 상품과 재보험품이 높아지면서 재고 자산이 증가하였고 회전율이 하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A 확장입니다. 성형 및 시술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남미 지역의 필러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동남아를 비롯해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어 Q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파린 나트륨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세 번째로 벨피엔이 2023년 4년 국내 임상 이후 2026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 모멘텀으로 생각됩니다. 주가 차트와 에 대한 정보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 점수에서는 9점 중에 4점을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APR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리라고 합니다. 일단 APR은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요. 2월에 상장 예정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APR을 왜 분석했는지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동국제약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상승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APR 상장이 돼서 유사 기업인 동국제약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일단 확인이 돼서 이 APR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동국제약 경우 이제 보면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성장을 해서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일단은 레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데카 프라임을 좀 확인해 봤는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이제 홈 뷰티 제품을 출시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특히 이제 상장 예정인 APR도 홈 뷰티 제품의 구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홈뷰티는 그 저희가 이제 코스메틱으로 보는 이제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술들, 그 중간쯤에 이제 위치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뭐 이제 이런 이제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지만 요런 이제 피부과에서 받는 뭐 전문적인 효과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조 관리, 그러니까 뭐 관리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뷰티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에 있는 걸 좀 쭉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APR 포함한 화장품 업체에서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홈뷰티만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피부과 미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제 홈뷰티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회사가 있고, 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제품명을 놔놓고, 가격이 좀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APR에서 나온 건 한 32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하이로닉 뭐 홈세라, 그다음에 파마리서치의 리쥬리프, 그다음에 듀얼소닉의 듀얼소닉 맥시아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 그 고가의 정책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사유는 이제 기술은 이제 여기 APR하고 동국제약은 전기천공이라고 해서 요 이제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홀을 확장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요 밑에 이제 다른 뭐 하이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요 그 피부과에서 받는 여러 가지 기술인데, 요 이제 이게 파워가 센 게 아니고 좀 약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는 APR은 원래는 이제 이지템하고 이제 EM텍 여기에서 이제 요런 이제 제품을 받아서 썼는데, 최근에는 자체 제작하는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그 홈뷰티 제품들 그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밀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APR은 이제 죄송합니다. APR하고 동국제약에서 만든 제품은 실제 요 이지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전기천공이라는 거는 피부에 전기를 가해서 피부 세포를 일시적으로 열어서 미용 성분 흡수율을 5배 정도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 기사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APR은 이제 AGR 부스터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동국제약은 계속 이제 이지템에서 제품을 갖고 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뭐 하이로기나 이루나나 파마리서치 듀얼소닉에서 만든 제품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하이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를 자극해서 뷰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얘네들은 그 전문적인 뭐 기술들이 쓰였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래시스에서도 이제 뭐 제품을 출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주파만 발생하는 걸로 일단은 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애들이 홈 뷰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에 대한 판단은 그 각 업체별로 이제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GR하고 동국제약은 화장품을 생산함에 따라서 요걸 이제 더 많이 잘 팔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런 홈뷰티를 이제 확장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하고 홈뷰티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 그런 거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고, 하이로닉이나 이루다 이런 애는 전문적인 이제 그 원래 이제 미용기기 전문 업체들은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제 미용기기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홈뷰티 제품에 대한 뭐 대략적인 사항이고요. 기업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APR은 일단은 제품을 C2,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제품을 이제 고객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23년 3Q 기준으로 뷰티는 1,000억, 패션은 171억, 기타는 24억 정도 기록을 했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뷰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뷰티를 또 두 개로 나눠보면 화장품이 한 반 정도 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뷰티에서 많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은 30에서 45% 수준입니다. 주요 브랜드는 이제 메디큐브가 있고, 요 뒤쪽의 부분들은 브랜드는 뭐 저도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뭐 주위에는 이제 요 메디큐브가 제일 유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로는 널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 화장품은 APR에서 직접 제작은 안 하고 상품물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홈 뷰티 제품도 이제 ODM 방식으로 이제 이지템, EM텍에서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자체 제작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고, 실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전략은 요런 이제 홈 뷰티 제품하고 화장품의 흡수를 잘하는 효과를 통해서 화장품도 같이 시너지 있게 같이 결합해서 판매량을 높이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에서도 요 제품이 판매된지 좀 확인해 봤었는데요. 일단 판매는 되고 있고, 여기 뭐 마데카 프라임도 보이는 거로 보여서 뭐 아마존에는 다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판매량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회사 측 뭐 IR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뭐 아마존에서 나가는 뭐 물량은 뭐 전체 물량 20% 좀, 미국 수출의 20% 정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부스트릴러라고 22년 3분기 때 출시된 요거부터 이제 인기를 끌어서 요때부터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시설은 지금 이제 금천구에 있고요. 요 이제 화면이고, 그다음에 평택 2공장은 24년 상반기에 구축 예정이고, 캐파는 현재 70만 개에서 340만 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 IR 자료니까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은 이제 최근에 이제 23년 3분기에 이제 46%로 증가를 했고, 이제 지역별 매출은 이제 미국 비중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50, 홈뷰티 제품 50으로 되어 있고,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미국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뭐 싱가포르 여러 다양한 국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요 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 오늘 이제 증권신고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23년 4분기 이제 가결상 금액이 나왔고, 4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 그다음에 OPM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별도로 좀 띄어봤고, 요거는 내부 거래를 좀 제거 안 한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요 화장품 쪽에 대한 OPM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GPM하고 판관비율이 높은데, 사유는 이제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낮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판관비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GPM은 높은데 그에 따른 이제 판관비가 거의 뭐 한 60%에서 5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관비는 5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연도별 손익도 지금 23년 3분기까지만 합산했는데 거의 이제 작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까 4분기 가결산한 걸로 보면 훨씬 높아져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GPM하고 판관 비율도 이제 그 연도별로 보면 판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최근에 우수한 현금을 보여줬지만 23년 3분기에는 뭐 현금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주요 매출액은 이제 대부분 이제 뷰티 매출이고요. 이제 뷰티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당사는 뷰티 기업으로 트래킹을 하는 게 맞을 거로 판단됩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장품 원재료만 이제 그 매입액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일단 판단했을 때 이제 화장품이 한 반 정도 이제 매출이 일으키니까 요 파란색은 이제 매출을 2분의 1로 해버렸고, 그 다음에 화장품 원재료를 요 주황색인데요. 요거를 코릴레이션 돌렸을 때 거의 이제 84% 정도 나왔는데, 요 이제 23년 4분기에 아까 이제 가결산 낸 거를 이제 집어넣고, 원래는 이제 요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원재료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뭐 박스 하단권은 아닌데 어쨌거나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한 상황이고요. 연령별 채권 현황도 뭐 최근에 이제 94%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권신고서상으로는 고객 주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재고자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요 재고자산은 실제적으로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사항은 이제 뭐 증권신고서의 이제 재고자산 연령 분석 현황인데 1년 이상의 이제 재고자산이 22년도에는 이제 32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9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요 109억이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동안 이제 안 팔려고 이제 재고로 쌓여 있다는 건데, 요거는 좀 약간 리스크로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모션이나 뭐 그런 걸로 재고를 이제 떨은다고 일단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3개월 미만의 이제 재고 자산을 이제 팔릴 애들인데, 최근 이제 재고 자산이 늘어난 걸 보면 판매가 어느 정도 돼서 그걸 이제 재고 자산 쌓아놓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이제 그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요 광고 선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메디큐브는 이제 그 김희선 씨하고 그다음에 유재석 그 두 분이 이제 광고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많이 집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뭐 줄이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높은 게 이제 운반비는 이제 쇼핑몰에서 운송하는 뭐 발생하는 금액, 뭐 지급 수수료, 뭐 판매 수수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높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별 성격별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뭐 비용별 성격별로 보면 이제 재고자산 매입액이 뭐 큰 부분이고, 아까 판관비의 뭐 내용처럼 뭐 광고 선전비하고 판매 수수료, 뭐 이런 이제 운반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용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광고 선전비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판매 수수료는 이제 그 백화점이나 면세점, 홈쇼핑 쪽에 이제 나가게 되면 이런 이제 수수료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증가가 됐는데, 요 이제 자사몰을 이용해서 좀 수익성을 강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운반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택배 보낼 때 이제 그런 운반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물류센터를 자체 내재화해서 뭐 운반비 감소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요거까지 해야 될지는 뭐 저는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올라갔다가 좀 약간 내려가는 상황이고, 판매 수수료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상황. 그다음 운반비는 뭐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경제사를 뭐 잠깐 보면 이거는 뭐 APR이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쭉 증가돼서 뭐 좋은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OPM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순수 뷰티 기업으로는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에서도 이제 홈뷰티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OPM도 증가되고 있어서 뭐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ODM으로 원래 홈뷰티를 뭐 제작을 가져왔었는데 요 해당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자회사 편입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용기기 업체들은 이제 실제로 이 홈뷰티 제품이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뭐 저도 좀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제 요런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의 이제 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하고 그 미용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팁에 대한 그 지속적인 매출 및 뭐 그 상당히 높은 OPM이 이제 주 타겟이기 때문에 요 홈뷰티로 인해서 요 매출이 얼마나 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스, 비올은 뭐 최상위권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이치스 메디칼은 한 OPM 한 중간 정도. 그다음에 하이로닉이나 이루다도 뭐 낮지는 않지만 OPM이 그래도 좀 위에 뭐 기업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상장을 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뭐 정면적인 뭐 분석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홈뷰티 시장은 경쟁 기업이 많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수출을 확장하고 신제품을 통한 QA 확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